자, 수학화 특강의 마지막 음,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부분을 이제 개념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연필이 좀 다 무뎌져 가지고 선생님이 연필을 깎아야 돼. 지금 이만큼을 좀 깎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할까? 굳이 뭐 써야 돼? 말로 이야기도 시작할 수 있잖아. 아, 어차피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 파트는 원래 확률과 통계 부분하고 다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순열과 조합 부분을 어느 정도 경험을 했는데, 그때 배운 거는 굉장히 부분적인 거. 그러니까 개수를 제한했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n개의 뭐 선택항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개의 종류의 물건이 있는데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일렬로 나열하지 않고 그냥 10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그냥 뽑는 방법, 그걸 이제 조합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뽑아서 선택하는 방법. 근데 그게 어떻게 제한이 걸린 거냐면, 10개, 20개, 100개 이건 상관이 없었는데 뽑는 개수를 제한했어. 2개와 3개로. 중학교 2학년 때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확률도 그때 했었지. 그거를 구하는 방법에서 2개, 3개로 제한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항상 2개를 뽑는 방법, 또는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 아니면 뭐 3개까지, 3개를 뽑거나 아니면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다.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잖아. 1000개 중에 100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수도 있는 거고, 500개 중에 30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방법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흔히, 선생님이 이제 쉽게, 이제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어른들이 이제 가끔 로또라는 복권을 사잖아. 뭐 다들 뭐 일확천금을 노리고 복권을 구매하는 건 아니지만, 어, 전날 밤에 좋은 꿈을 꿨다거나 요새 컨디션이 좋다거나 그랬을 때 그냥 한 번씩 재미 삼아서 복권들을 사는데, 그 로또 복권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1등이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되는 거냐면,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에서 내가 선택한 6개의 숫자가 그 로또 운영하는 곳에서 당첨 번호를 6개를 뽑아, 무작위로. 그 번호와 일치하는 개수만큼 상금이 주어지는 건데, 3개가 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5,000원권 상품을 주는 거고, 4개가 일치한다. 그러면 아마 5만원권 상품을 줄 거야. 상품이 아니라 뭐 현금이지. 그리고 5개를 맞췄다. 그러면 그게 3등인데 3등 상금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네. 한 몇백만 원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등은 5개를 맞췄는데 당첨 번호 6개 말고 추가적인 보너스 번호 하나를 더 뽑아. 그 운영하는 곳에서 당첨자비를 추첨을 할 때. 그래서 6개 중에 5개의 번호가 맞고 한 번호가 보너스 번호와 일치할 때, 그러니까 아차상 개념인가? 1등은 아니고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의 상금이 주어지고, 1등은 6개의 번호가, 내가 선택한 6개의 번호가 아주 우연의 일치로 방송에서 추첨한 6개의 번호와 완벽히 일치할 때, 그때 1등 당첨금을 받게 되는 거야. 1등 당첨금이 당첨자의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3, 40억이 될 수도 있고, 많으면 50억, 80억 이렇게 해도 돼.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잘 모르겠네. 근데 1등 당첨 확률, 1등이 되려면
도대체 나는 어떤 꿈을 꿔야 되나? 얼마나 대단한 확률인지,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45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6개를 고르는 조합하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나? 자, 이와 같이 45개의 숫자 중에서 2개, 3개만 뽑는 게 아니라 우리는 6개를 뽑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대략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한 800만 가지 정도가 나와. 그러니까 800만 분의 1 정도의 당첨 확률이 있는 거지. 1,000원짜리 복권을 샀을 때. 근데 인구수가 더 많은 저 중국에도 복권이 있나 모르겠네. 만약에 있다면 선생님 잘 모르지만, 아니면 미국 같은 나라, 인구가 한 2억 3억 되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복권을 만들면 우리와 같이 8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면 당첨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확률을 더 높여야 되겠지. 그러면 걔네들은 숫자의 개수를 45개가 아니라 50개, 60개로 늘린다거나, 아니면 하나를 더 맞춰야 되는 7개 또는 8개 숫자를 맞춰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 로또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2개를 뽑거나 3개를 뽑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몇 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6개든 몇 개든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 방법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걸 일반화시킨 걸 배워야 어떤 상황에든 이제 뽑아서 일렬로 나타내는 방법과 그냥 뽑아서 조합하는 방법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중학교 때는 너무 한정적으로 배웠다 이거지. 사실 좀 반칙이긴 한데,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가끔 이렇게 가르칠 때는 그 친구들한테 순열과 조합을 아예 다 가르쳐 버려. 어렵지 않거든. 왜 굳이 2개, 3개만 이렇게 배워야 돼? 다 배워버리면 되지. 그래서 선생님은 다 가르쳐 놓는데 학생들이 좀 편해하는 느낌도 있고, 괜히 안 나오는 것까지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고 좀 인상 쓰는 학생도 있기도 하고. 자, 우리가 지금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로 한자로는 순열이라고 해. 순서 있게 배치하는 방법. 영어로는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호로도 P라는 문자를 쓰거든. 근데 퍼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 단어냐면 교체, 교대 또는 뭐 자리 바꿈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N개 중에 R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선택만 해서 조합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렬로 배열할 때 그 방법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순열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 순열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개수가 구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 또 조합은 말 그대로 선생님이 조합의 고를 합은 뭐지? 한자의 뜻은 모르겠네. 근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이야. 뭔가 조직하다, 조합하다 할 때 손가락이 이렇게 돼버리네. 영어로도 그냥 컨비네이션이야. 컨비네이션의 약자 C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R 컨비네이션 C, 아니지, N 컨비네이션 C 또는 그냥 NC, 뭐야 내가 뭐라 그랬니?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NCR이라고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 그 계산 방법은 당연히 일반화시켜서 공식화를 다 해놨고, 이제 연필을 다 깎아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기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써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연필 두 자루를 더 깎아야 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 조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선택하는 거야. 컨비네이션.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어떤 격투기 게임을 할 때도 뭐 컨비네이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기술을 몇 가지를 이렇게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가짓수, 뭔가 복합적으로 섞는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뽑아내서 선택하는 방법들이 바로 컨비네이션이지. 그지? 어떤 상황들을 조합해내는 거. 그래서 우리말로 뭐 한자로는 조합이고 영어로는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순열은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지만 조합은 그냥 선택만 하고 끝나는 거야. 선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로또 같은 경우도 내가 6개의 번호를 선택했으면 그거랑 똑같은 번호가 나왔으면 그만이지. 당첨 번호가 뽑힌 순서까지 맞출 필요는 없어.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조합으로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각각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들, 기본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순열과 조합에 해당되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있어. 우리는 그 대표 유형들을 좀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할 때는 그 유형을 세세하게 전부 다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선생님이 맛보기 형태로 이런 게 순열이고 이런 게 조합이구나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순열 조합 수학화 특강의 순열 조합 강의를 마무리를 할게.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이제 문제를 푸는 구간에서 유형 강의를 시작을 할 때, 그때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유형들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이제 연필 다 깎아 가는데, 아이고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선생님은 아직도 연필을 깎고 있네. 이러면 선생님 나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 할아버지 선생님 같지. 지금 얼굴도 안 나오니까. 그 전에 물론 다른 영상에는 선생님 얼굴이 나오지만 지금 핸드폰 한 대가, 카메라 한 대가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지금 동시 촬영을 못해. 크로마키를 사용을 못해서 지금 선생님 얼굴이 안 나오고 있고, 선생님 나이는 이제 40이야. 선생님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은 편인가? 경험은 많지. 나이 40이면 경험도 많고 아직 젊기도 하고 선생님 아주 창창해 지금. 다 깎았다 이제. 근데 선생님은 아직 이런 초현대사회 막 극악한 디지털 시대에도 디지털 뭐 문명의 이기가 이렇게 발달된 이런 시대에도 선생님은 아직 이런 아날로그적인 어떤 행동들이 좋아. 이런 감성이 좋아. 뭐 기계로 깎는 거, 연필 깎기로 깎는 것도 역시 아날로그지만 그거보다 더 선생님은 마치 옛날 돌도끼 시대,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생활을 하는 그런 느낌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연필 정도야. 뭐 샤프를 쓸 수도 있고 볼펜, 사인펜을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연필을 깎으면서 선생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이게 켜키어의 연필의 이 살비늘이 껍질들이 이렇게 유리병에 담기면서 선생님 시간이 이렇게 축적되는 거를 가끔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거든. 내가 이렇게 많은 연필을 깎으면서 학생들과 교류를 했구나. 이거 한 병 정도 꽉 채우려면 보통 빠르면 한 2달, 길면 한 서너 달 이렇게 걸리는데, 어쨌든 연필은 다 깎았고 다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 선생님 이거 한 100병 만들면 은퇴하려고.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한 100병 하면 100병 정도 만들면 그만해야지. 언제까지 일해야 돼.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딱 적정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하다가 멈췄던 선생님 본업 건축을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람 심리를 연구하고 있지만, 언젠가 선생님은 그 능력들을 바탕으로, 선생님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의 건물들을 디자인하면서 이 세상을 좀 설계하고 싶어. 아주 은유적으로. 그게 선생님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는데,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선생님 젊은 시절에 열정을 굉장히 바쳐서 공부를 했는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 1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네. 그것도 건축과 상관없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자, 이제 딴 얘기는 그만하고 이야기를 지금 한 15분 정도 흘렀는데 한 20분 이내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끝내볼게. 일단 경우의 수. 그러면 기본적으로 순열 조합을 하기 전에 이해를 좀 해야 될 게 있어. 두 가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우리가 경우의 수를 중학교 때도 이렇게 구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것과 이거의 경우를 더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과 이거의 경우를 곱해주는데, 그거를 직관적으로 딱 느낌이 와서 이때는 그냥 당연히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는 당연히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친구들이 있고, 전혀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럼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직관적으로 잘 떠오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복잡해지면 이거 곱해야 돼, 더해야 돼 하는 의심이 가끔 생기기도 해. 이해력이 좋은 친구들, 적응력이 좋은 친구들마저도.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두 사건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느냐, 곱하느냐를 선택하는 기준은 얘네 두 사건이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건들이면 우리는 그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거야. 근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연속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거야. 일어난다. 그러면 그 두 경우의 수,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최종적인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거야. 이게 원칙이거든. 이거를 합의 법칙, 이거를 곱의 법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느냐, 동시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따로 독립적인 어떤 두 개의 사건이냐에 따라서 독립적인 사건일 때는 서로 더해주고, 독립이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이다. 그러면 각각의 사건을 더해주는 거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러면 곱해주는 거야. 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 도로망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예를 하나 간단히 들어볼게. A 지점과 B 지점이 이렇게 있어. 근데 도로가 C 지점까지도 할까? C 지점까지도 해야 이야기가 되겠다. 그럼 여기 중간에 B 지점도 있고 여기 C 지점도 있다라고 해보자. A에서 B로 가는 방법, 도로망은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 그리고 A에서 C로 가는 방법도 이렇게 한 가지 연결돼 있고, 이쪽으로도 하나가 더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에서 C까지 거쳐서 A에서 C를 찍고 다시 A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크게 보면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다시 B를 거쳐서 A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아예 B를 거치지 않는 거야.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다이렉트로 A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크게 보면 A에서 B로 갈 때는 B를 거쳤다가 돌아올 때는 그냥 A로 돌아오고, 또 갈 때는 C로 다이렉트로 갔다가 올 때는 B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거 말고는 없지. 일단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경우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의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각각 구해볼게.
각각 얘네들의 사건들. A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지. B에서 C를 가는 경우는 세 가지고, C에서 B로 가는 경우도 세 가지, B에서 A를 가는 경우도 다시 두 가지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너희 이거를 지금 청취하고 있는 독자, 구독자, 학생들의 어떤 직관력을 선생님이 묻고 싶은데, 이거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동시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곱한다라고 했지. 자, 봐봐. A에서 B로 가고 동시에 연이어서 B에서 C로 가고 C에서 또 B로 가고 B에서 C로 가잖아. 그래서 이거는 곱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래서 4 곱하기 9에서 36가지가 A, B, C, B, A로 C를 찍고 돌아오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A에서 C로 갔다가 A로 돌아오는 거는,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다이렉트로 두 가지 방법이 있지. 그리고 올 때도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 거고, 또 얘는 A에서 B로 가는 게 두 개, B에서 C로 가는 게 세 개, 이제 다이렉트로 C에서 A로 오는 방법 두 가지 해서 12가지. 그럼 얘도 A에서 C로 가는 방법 두 개, C에서 B로 세 가지, B에서 A로 두 가지. 이것도 12가지. 그래서 40에 24니까 60,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어? 합의 법칙을 사용해 버렸어. 이 36가지, 4가지, 12가지, 12가지를 곱할지 더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해버렸어? 더해버렸지. 이게 직관이라는 건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이해가 돼서 더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니 이건 왜 곱하지 않고 더하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가? 이건 따로따로 각각 개별적인 사건들 아니야?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거치고 또 다시 B, A 이렇게 오는 사건과 A에서 C로 갔다가 A로 돌아오는 사건은, 이건 전혀 별개의 사건이지.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의 수는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해주는 거야. 이거 다. 이 큰 덩어리들, 네 가지 큰 경우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세부적인 사건을 구할 때는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됐지만, 큰 이 덩어리들은 합의 법칙이 적용돼서 총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거를 사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경우의 수를 원래 잘 하려면 처음 부분에. 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또 기본적인 경우의 수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 이거 물론 수학 상특강에 선생님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초반에 정수의 개수 세는 방법하고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을 특강으로 만들어 놨었어. 근데 여기 경우의 수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싶어. 자,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는데, A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런 숫자야. 실제로 이거 엄청나게 큰 수 같은데, 얘가 125 곱하기 4 하면 500, 500에 3 곱하면 1500이라는 숫자네. 그지? 1500이라는 숫자야. 근데 그걸 소인수분해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온 거고. 그럼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야. 약수의 개수. 근데 A의 약수라고 하는 건 결국 요 놈들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숫자는 2를 2개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A의 약수들은 2를 2개를 초과해서 가질 수는 없어. 2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거나, 인수로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2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2의 0승을 인수로 가지고 있거나 2의 1승을 인수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거나, 3도 마찬가지, 3을 하나도 안 갖고 있거나 3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5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거나 하나 가지고 있거나 2개 가지고 있거나 3개 가지고 있거나. 자, 그럼 2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나왔어? 3가지가 나왔지. 3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야. 5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 그럼 최종적으로 2와 3과 5를 선택할 수 있는 전체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될까? 이거 더해줘야 될까? 곱해줘야 될까? 계속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이제 걸리적거릴 텐데, 당연하게 이걸 곱해야 된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나는 이게 왜 곱해져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왜 곱하기가 맞을까? 왜 대다수의 학생이 이걸 곱하기를 해야 된다라고 선택을 할까? 뭐 그전에 공부를 해놔서 거의 뭐 외워져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곱하기라고 말하는 걸까?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어차피 A의 약수를 만들려면 2, 0개 하나, 2개를 뽑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 그지? 그리고 연이어서 3도 하나를 선택할지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할지 또 그거를 선택을 해줘야 돼. 그 방법을. 또 그리고 나서 연이어 가지고 5도 몇 개를 선택할지 지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를 선택했다 이거야. 제발 이 정도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됐던 친구들도 좀 느낌을 잡았으면 좋겠어.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너무 고민하지 마. 그냥 언젠가 자연스럽게 와닿을 때까지 기다려. 언젠가 될 거야. 본인도 모르게 이럴 땐 더해야지, 이럴 땐 곱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으리라 선생님은 강력히 믿는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이 상황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24가지가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24개의 약수들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확인을 좀 간단히 또 뭐 어떤 얘기도 해볼 수 있냐면 수영도. 이거는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수영도라고 하는 건 가지치기를 하는 거야. 경우가 몇 가지, 또 여기에서 경우가 몇 가지, 또 여기에서 경우가 몇 가지, 또 여기에서 경우가 몇 가지 해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풀어 헤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거는 수학적이지 못해. 선생님이 봤을 땐 너무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그냥 막노동에 가까워. 막노동? 원래는 선생님이 노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일본 말이니까 막노동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 삽질이야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근데 구조적으로 이걸 개수를 셀 때도 아주 체계적으로 세려면 이 수영도를 이용을 하는 게 옳아. 수형이라고 하는 건 이거 나무 숫자야. 나무 가지치기 하듯이 나무의 형태를 지닌 그림이다. 그래서 수형도라고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요 수형도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유형을 설명할 때 교란순열이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이 수형도를 좀 보여줄 거야. 수형도를.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간단히 소개를 하고 싶은 거는 뭐 문자의 배열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를 뭐 찾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식 배열 이런 게 이제 순열에 해당이 되는데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숫자 카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숫자 카드. 아니면 문자. 문자부터 해볼까? 스마일. 웃다. 웃는다. 이 문자 카드가 이렇게 5개가 있어. 이거를 다시 스마일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이거를 다시 순서를 바꿔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어. 뭐 단어가 존재하든 안 하든 문자 열의 개수가 몇 개나 있을까? 라고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면 이런 경우에 이제 순열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게 순서대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 카드가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고, 그럼 한 가지를 썼으니까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 카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그 다음엔 3가지, 그 다음엔 2가지, 그 다음엔 1가지. 그래서 이게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5, 4, 3, 2, 1을 곱하면 된다 해서 이게 120가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기호로 이제 뭐라고 나타내냐면 5 팩토리얼, 느낌표 기호인데 5 팩토리얼이라고 읽고 얘는 5부터 1까지 쭉 연속해서 숫자를 자연수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6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6, 5, 4, 3, 2, 1이겠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이거 기호 괜히 뭔가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와 같이 어떤 문자열을 재조합하는 이런 방법의 수를 구할 때 대표적으로 순열이 쓰인다. 오케이? 이거를 순열, P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5개 중에 5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타내는 방법. 이거는 이제 우리가 5팩토리얼이라고 나타내는데 만약에 순열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를 약식으로 그냥 5팩토리얼이라고 그래.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이게 이제 순열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를 응용한다 그러면 이 문자열을 배열을 할 때 양 끝에 무조건 모음이 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라. 5개의 문자를 재배열을 하는데, 그러면 요 양 끝에는 모음이 와야 된다는 얘기는 이 i와 e가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i, e가 오거나 이 i가 오거나 두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이야. 2 곱하기 1 곱하기 동시에 여기에 남아있는 3개의 문자가 또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3, 2, 1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3팩토리얼. 그래서 2 곱하기 6 해서 12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이제 응용해 가는 거야. 응용해 가는 거야.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집합에서 우리가 적어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를 봤을 텐데, 적어도 한 개의 모음이 양쪽 끝에 와야 된다. 아니, 적어도 한 개의 자음이 양쪽 끝에 와야 된다. 그러면 그 방법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방금 구했던 양쪽 끝에 무조건 모음을 배치하는 방법을 전체 경우 5팩토리얼에서 빼버리는 거야. 요거를 2팩 곱하기 3팩,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다 빼버리면 적어도 하나의 자음이 양쪽 끝에 오게 되겠지. 이런 어떤 문자 카드의 배열, 다시 순서 있게 나타내는 방법, 어떤 구체적인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야. 또 뭐 정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거, 숫자 카드 뭐 0을 포함하면 조금 순열에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데, 0, 1, 2, 3이 있을 때 이 숫자 카드 중에 2개를 선택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2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제일 앞에는 0이 오면은 이건 2자리 자연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는 1, 2, 3 숫자 카드 3장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돼. 연이어서 동시에 여기 한 장이 쓰였기 때문에 3장이 남아있지만 0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3장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올 수 있는 방법이 4야. 만약에 이 0이, 숫자 카드가 0이 아니라 4로 이렇게 바뀌어 있었으면 2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여긴 4가지, 여기는 하나가 빠졌으니까 3가지에서 12가지, 얘는 9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어떻게 확장되냐면, 뭐 이렇게 숫자 카드를 뭐 4, 5까지 0, 1, 2, 3, 4, 5까지 줘놓고 3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짝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또는 홀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또는 4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아니면 뭐 200보다 큰 3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세분화 시키는 거야. 다양한 조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조건에 말맞게 경우의 수를 순열을 이용해서 찾아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뭐 사전식 배열, 뭐 A, B, C, D라는 4개의 문자, 이거를 재배열을 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사전식으로 찾았을 때 C, A, D, B라고 하는 건 몇 번째에 오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야. 또는 거꾸로 A, B, C, D, E 5개의 문자를 주고 그걸 사전식으로 쭉 배열하는 방법들을 다 나열을 했을 때 5개의 문자를 100번째에 오는 문자열은 무엇인가?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A, B, C, D, E 이렇게 배열이 돼서 100번째 문자열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몇 번째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찾을까? 자, 순서 있게 이렇게 찾으면 되지. 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얘는 그 다음에 C, A로 시작하는 거, 그지? 그 중에서도 B, D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이 D, B가 되는 거잖아. 요거지, 요거.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A로 시작하는 게 여기 나머지 문자들이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3팩토리얼. 여기도 마찬가지 3팩토리얼. 그리고 얘가 2가지가 더 있지. 그럼 이거 경우의 수를 곱해야 돼, 더 해야 돼? 이거 쭉 나열된 개수가 6개, 6개, 2개잖아. 그러니까 총 14개의 문자열이 있고 그 마지막이 요 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14번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곱하는 거 아니지, 더하는 거지. 합의 법칙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100번째 문자열이 뭐냐? 이게 전체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5개의 문자이기 때문에 총 120가지, 5팩토리얼에
120가지가 있으니까 100번째 문자열도 존재해. 그러면 처음부터 따져보자. A로 시작하는 거 4팩토리얼 24가지. B로 시작하는 거 역시 24가지. 아직 100가지 되려면 멀었지. 그래서 C로 시작하는 것도 24가지. D로 시작하는 게 또 24가지. 여기까지가 96개야. 그러면 E로 시작해가지고 네 번째 오는 녀석을 찾아야 되겠지. 그지? 그럼 A로 시작하고 여기에 오는 게 6가지 방법이니까 이 안에 존재하겠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는 B, C, D일 거고, 그지? 그 다음에는 B는 그대로 두고 D, C일 거고, 그 다음에는 B가 아니라 여기가 C가 오면서 B, D일 거고, 그 다음에는 E, A, C, D, B가 될 거야. 요게 네 번째 I지. 요 놈이. 그러니까 여기 96개가 있고 이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총 100개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건데 100번째 I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문자열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놈이 바로 뭐 E, A, C, D, B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사전식 배열,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도 순열이 사용되고 선생님이 지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뭐 동전이 몇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금액, 방법의 수, 금액의 수, 방법의 수, 또 뭐 어떤 문자열이 어떤 문자열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문자들이 이웃하는 순열의 경우의 수 또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좀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 그거에 대한 소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문제를 다룰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할게. 그리고 조합의 경우도 간단히 이제 소개를 좀 해보면 조합의 경우는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야. 우리가 그냥 개수를 셀 때 이렇게 등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9개의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9개의 점을 잘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서로 다른 선분의 개수, 두 번째 직선의 개수, 세 번째 삼각형의 개수, 또 네 번째 뭐 사각형의 개수, 뭐 이런 거 찾을 때 선분의 개수는, 선분이라고 하는 거는 시점과 종점을 지니고 있는 선분이잖아. 끊어져 있는 직선의 일부에 해당되는 게 선분이니까. 그러니까 요 9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면, 그래서 9, 10, 2 이렇게 돼. 9개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는 방법.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나중에 이따가 마지막에 선생님이 거꾸로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 직선을 선택한다. 그러면 얘는 조금 이제 세부 조건이 붙는 거야. 선분하고 직선이 다른 건 직선은 양방향으로 시점과 종점이 없이 양쪽 끝으로 무한히 연장되기 때문에 서로 겹치는 경우가 발생이 돼. 그러니까 9C2가 일단 2개의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인데 그게 무한히 확장된다 그러면 얘랑 얘를 선택했을 때 만들어지는 직선과 얘랑 얘를 선택했을 때 만들어지는 직선, 얘랑 얘를 선택했을 때 만들어지는 직선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렬로 점 3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 선분을 만드는 방법은 3가지가 있지만 직선을 만드는 방법은 1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직선, 일직선으로 놓여지는 이 연속해서 3개의 점이 일직선으로 놓여져 있는 개수만큼 2개를 곱해가지고 빼줘야 돼. 2를 곱해서 빼줘야 돼. 그러면 이런 직선이 몇 개가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이렇게 빼줘야 정확한 직선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 그럼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도 삼각형은 점이 몇 개가 필요해? 3개. 그래서 순서는 상관이 없어. 어떤 점을 어떤 순서로 뽑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점을 뽑았으면 그만이지. 이걸 첫 번째로 뽑고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로 다른 경우가 아니라고. 어차피 삼각형의 모양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일렬로 배열하는 게 필요가 없을 때 우리가 조합 C를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러면 9개 중에 3개의 점을 선택을 하면 끝이 나느냐? 아니, 얘도 보정을 해줘야 돼. 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3점이 선택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선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를 그냥 빼주기만 하면 돼. 이 경우들마다 1가지씩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사각형은 어떻게 될까? 사각형은 빼자. 굳이 지금 이것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게 다 도형으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이렇게 돼 있는 선이 이쪽이 평행이야 다. 4개의 평행선과 이쪽은 3개의 평행선이 있어. 자, 요 안에 들어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각형을 대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자, 그냥 개수를 세보면 제일 작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 다음 요 길쭉한 거 하나 둘 셋, 그지? 옆으로 이거 잘 세면은 이거 셀 수도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까딱 잘못하면은 뭔가 놓쳐가지고 틀리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게 개수가 늘어나면 직접 센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열이라는 조합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 사각형들의 특징은, 이 안에 있는 평행사변형들의 특징은, 자, 선생님이 빗금 쳐놓은 이 사각형은 결과적으로 이 2개의 선과 이 2개의 선이 각각 만남으로 해가지고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 결국 이 4개의 평행선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고 3개의 평행선 중에 동시에 2개를 선택을 하면 그 방법의 수가 결국 평행사변형의 개수와 동일하다는 거야. 봐, 예를 들어서 이번엔 요렇게 선택을 하고 요렇게 선택을 해볼게. 그럼 요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 평행사변형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네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얘네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들의 조합, 그게 결국 평행사변형의 개수와 맞물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호로 식으로 만들어서 이 계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계산은 4 곱하기 3 나누기 2팩 곱하기 3 곱하기 2 나누기 2팩 하고 끝나. 그래서 이게 3이고 요 놈은 6이고 6 곱하기 3에서 18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 이 계산법은 마지막에 간단히 선생님이 소개를 해줄게. 자, 그리고 이 위에도 조합의 방법들이 분할이라고 해서 어떤 책을 만약에 4권의 책이 있는데 책을 1권, 3권으로 분할하는 방법, 또 그거를 2사람한테 나눠주는 방법, 또는 4권의 책이 있는데 서로 다른 4권의 책이 있는데 2권, 2권으로 나누어서 그거를 2사람한테 또 나누어주는 분할, 분배하는 방법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뭐 9권의 책이 있는데 3권, 3권, 3권으로 나누어서 세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 분할, 분배, 각각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다 조합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응용해서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에서도 조합이 사용될 수 있어. 그리고 뭐 점들이 이렇게 이것처럼 제시가 돼 있을 때 뭐 대각선, 그거는 사각형의 뭐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이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순열 조합이 뭐 이 정도의 유형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 함수의 개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또 뭐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동일한 물건, 동일한 사람, 동일한 물건과 다른 사람, 다른 물건을 같은 사람, 같은 바구니, 구분이 안 되는 바구니, 그리고 서로 다른 물건을 서로 다른 바구니에 담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다 순열과 조합,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유형을 이야기할 때 더 자세하게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할게.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수학하에서는 안 나오지만 같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순열, 이거는 통계 첫머리에 나올 거야. 중복 순열을 하기 전에. 그리고 원순열과 목걸이 순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어떤 순열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거 배울 때 그냥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또 뜯어놨어. 확률과 통계로 그 부분은 넘겨놨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건 좀 오버야. 설명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기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순열과 조합 강의를 마무리를 지을게. 이게 퍼뮤테이션, 순서를 맞바꾸다, 순서를 교체하다, 순서를 바꾸다, 이런 단어의 의미고, 그 앞자를 따가지고 P, 얘가 의미하는 바는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까지, 그 방법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오케이? 그러면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R개만큼 자릿수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숫자 카드 배열하는 것처럼 제일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개의 물체가 있는 거니까
여기는 n이 오는 거고 동시에 그 옆에는 하나가 빠졌으니까 n-1, n-2, n-3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이 여기가 n-r이 아니라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해야 이게 총 R개가 되거든. 그래서 요거가 바로 NPR의 실체야. 그냥 예로 들어서 보면 더 쉬운데 OP2다 그러면 얘는 5부터 출발해서 두 번 내려가면 돼. 순차적으로 5 곱하기 4가 의미하는 바야. 그럼 좀 더 확장해서 10P3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9, 8 10P4다 그럼 7까지 오게 되는 거야. 별거 아니지. 이 기호의 의미 계산하는 방법이. 그지? 근데 요거를 좀 더 기호를 좀 세련되게 정리를 해보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m 팩토리얼을 얘는 1까지 다 곱한 거잖아. 그치? 여기 뒷부분이 이제 1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약분돼서 지워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n-r 팩토리얼을 나눠주게 되면 여기가 지금 n-r 위치거든. 그 다음에 하나씩 줄어드는 거거든. 여기가 지금 n-r 팩토리얼이야. 그러니까 n 팩토리얼 전체에서 n-r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이게 바로 NPR의 연산식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퍼뮤테이션 n 퍼뮤테이션 r 폼나게 그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읽는 친구들 거의 못 봤어. 이거 OP2라고 읽지. 선생님도 그냥 OP, OC 뭐 이렇게 읽어. 그리고 조합이라고 하는 건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자, OP2는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였지. 근데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다 무용지물이야. 이 선택하는 방법에서는 그냥 다 한 가지화 된단 말이야. 한 가지로 세워져 버린단 말이야. AB나 BA나 똑같은 걸로 하고 본단 말이야. 선택하는 방법에서는. 그래서 그 개수만큼 일렬로 배열하는 개수만큼 나눠주기만 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OC2다 그러면 얘는 OP2를 갖다가 2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타냈잖아. 이것까지는. 근데 2개를 순서 있게 나타내는 2팩토리얼을 만큼 나눠져 버리면 돼. 그럼 10C4라고 하는 건 10P4를 계산한 다음에 뭘로 나눠? 4개를 뽑은 4개를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순서 있게 나타내는 방법이 4팩토리얼이잖아. 근데 그 방법들이 한 가지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나눠버리면 그만이야. 4팩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얘는 NPR을 뭘로? R 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요 놈을 조금 더 이제 풀어 헤치면 NPR 대신에 요거를 대신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래서 NCR은 M 팩토리얼을 M-R 팩토리얼로 나눈 게 이게 NPR인데 그거를 다시 R 팩토리얼로 나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조합의 계산식이야. 각각 순열과 조합, 퍼뮤테이션과 컨비네이션의 계산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쭉 계산들을 하는 거야. 근데 실제 숫자로 나오면 얘는 그냥 5부터 2개, 5, 4 해놓고 2팩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그럼 7C3이다. 그럼 7, 6, 5 곱해놓은 다음에 3팩, 6으로 나눠주면 계산이 쉬워. 항상 이 공식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문자로 하나의 이 순열과 조합, 이 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거나 어떤 등식을 증명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요놈들이 좀 사용이 되니까 알아뒀으면 하는 거야.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언급을 해주고 싶은 건 10C3이나 10C7이나 결국 경우의 수가 똑같아. 근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떨궈내고 싶은 거야. 한 명을 고르는 방법은 OC1이지. 그지? 그 방법의 수나 한 명 왕따 시키고 한 명 왕따 시키는 방법이 OC1이잖아. 근데 한 명을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왕따가 아닌 4명을 뽑아버리는 거야. 그럼 5명 중에 4명을 선택해서 한 명이 남는 놈이 왕따가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서로 어떻겠어? 경우의 수가 똑같겠지. 그래서 OC1이나 OC4나 똑같아. 그러니까 10C3,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나 나머지 7명을 10명 중에 뽑히지 않을 7명을 뽑는 방법이나 경우의 수는 숫자는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NCR이나 NCM-R이나 똑같다라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야. 컨비네이션의 이 계산법에. 그래서 굳이 숫자를 크게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7이면 10 빼기 7에서 3으로 바꿔놓고 계산을 하면 19, 8 한 다음에 3팩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20까지 이렇게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이 경우의 수, 수학화 특강의 마지막 경우의 수, 그리고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야기를 했고, 순열과 조합의 어떤 다양한 유형들, 자세하게 선생님이 그 경우 예시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준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순열과 조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해줬어. 물론 이 부분이 기말고사에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한 두세 달 흐른 뒤에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를 할 거고, 물론 선행 공부를 하는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들어도 돼.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 수학과 특강 개념 강의는 이제 이걸로 마칠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선생님이 특강으로 더 문제를 푸는 유형 강의까지 이어갈 거야. 그것도 한 15강에서 20강, 그러니까 총 강의가 20강 내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나올 수 있게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을 해갈 테니까, 앞으로도 이제 유형 강의도 딱 제목 썸네일을 딱 봤을 때 이거 나 많이 헷갈리는 건데 맞아, 이거 나 잘 모르는 부분이었어, 그럼 잽싸게 클릭을 해서,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쟁여뒀다가 반드시 좀 시청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수학과 특강 개념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